자, 오늘이 7월 6일, 목요일, 그죠? 7, 8월 강의, 첫 주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첫 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저번에 상반기 끝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때하고 지금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우리 임고도 이제, 거의 100일 조금밖에 안 남았죠? 예. 그 예전 같으면 지금은 사전 예고가 나왔어야 됐는데, 아직 잠잠하고, 그죠? 그래서 심적으로 아직 마음이 그렇게 팍 와닿는 정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끝내면서 이제 한 주 정도를 꼭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쉬고 나니까 나도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어제 저녁에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오늘 출근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집 근처를 조금 오르막을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오르막 한 10,000보 정도 걸었거든요. 계속 오르막만, 약간 언덕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참 걷다 보니까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어두워지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후레쉬 켜고 있잖아요. 급하게 내려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도 보니까 다리가 뻐근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리도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좀 무리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반기 막 걱정스럽기도 하고 뭔가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기도 싫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막상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또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실망스럽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 시작할 때마다 내가 OT를 하는데 오늘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순서를 좀 생각해 봤는데, 내가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새롭게 강의를 시작하면, 첫 주에는, 내가 연간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따로 국밥처럼 놀 이유는 없잖아요. 왜, 그죠? 그런 의도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 나는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나는 너무 쉽게 맞다니까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영혼이 없어 보이는.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론 시간인데 교과 교육론만 하더라도요. 내가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과 교육론 시간에 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월 하고 3, 4, 5월은 1, 2월에 반복 정도밖에 안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 6월은 심지어 강의 안 하는 사람도 있었다 했잖아요. 왜? 그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걸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거리가 없었고 그 다음 기출 문제도 그 당시에 많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무지 많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 정말 공부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기출 문제 풀이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느낌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근래에 나온 기출 문제 보지 마시고 옛날 기출 문제 안 보세요.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출 문제예요. 답을 모릅니다. 왜 그걸 알았냐면 그 당시에는 그 노량진에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뭐랄까 경쟁적으로 답을 냈던 시기였어요. 시험 딱 치고 나면 경쟁적으로 답을 냈습니다. 근데 나는 2번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답을 내다가 그 다음부터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수준을 알겠거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낼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야기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너무 신날 수밖에 없죠.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답이 아니니까. 답을 어차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풀이해 주는 것만 답이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이 나갔나? 그럼 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1, 2월만 들으면 돼. 아니요? 라고 나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1, 2월만 들어서 되었었나? 아니라는 걸 느꼈을걸? 그러면 3, 4월만 들으면 돼? 아니요 라고 느꼈을 거예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맞잖아요. 그만큼 할 게 많았다는 뜻이죠. 그죠? 5, 6월만 들었으면 돼? 아니요. 큰일 날 소리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럼 1, 2월만 하고 3, 4, 5, 6월 안 했어도 됐을까? 큰일 날 소리죠. 맞잖아요. 그러면 1, 2, 3, 4월만 하고 5, 6월 안 했어도 됐을까? 더 큰일 날 소리죠. 그래 보이지 않았나요?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7월에 기출문제풀이라고 봤잖아요. 왜, 그죠? 이쯤 와보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풀이가 스스로 답을 2번 반복적으로 풀었을 거잖아. 그죠? 풀이해봤는데 답이 잘 나오던가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답이 안 나와야 정상 아니야, 그거? 그런데 만약에 이 기출문제를 3, 4월이나 1, 2월이나 5, 6월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 되었을까? 당연히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난 요 근래에 한 몇 달 동안 계속 안 들어가다가 2주 전인가? 언젠가? 한 번 들어가고, 또 요 근래, 요 며칠 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참사랑 국어에 들어가가지고 폭풍 댓글을 달아줬어요. 어차피 댓글 달아도 내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 댓글 달아줬는데 어떤 댓글을 많이 달아줬냐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댓글을 많이 달아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은 너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자기가 초수래요. 초수인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기출문제를 푸는데 기출문제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대요.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나는 뭐라고 했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모르는 게 당연하지. 만약에 3년 4년 공부해도 기출문제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기출문제를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기출문제 분석을 한다시고 뭐 3월이나 4월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수업을 들었다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때도 당연히 몰랐던 거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초수라며. 초수는 겸손해야 되죠. 오히려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구나. 그러지 않아? 근데 강의를 양을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내 댓글 거의 다 얻었어요. 강의 양이 많은 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 초수가. 삼수, 사수도 강의 양이 많으면 못 따라간다고. 복습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고. 그렇지 않을까? 나는 공부는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주체가 된다 생각하거든. 그럼 이제 본인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혼자 공부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학원의 힘을 빌리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공부 속에서 학원 강의를 넣어줘야죠. 아니, 나는 이렇게 공부를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내 공부량은 이 정도 돼. 그 중에 내가 수업을 듣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예복습은 이 정도 돼줘야지. 그래야 내가 이만큼 공부할 것에 대해서 학원 강의를 이만큼 공부하면서 따라할 거잖아. 왜? 근데 내 공부량은 계획도 쓰지도 않고 내 공부량은 얼마 안 돼. 근데 학원 양이 이만큼 많으니까 이만큼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차피 못 따라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잖아. 그럼 그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럽시다. 내년을 대비하고 공부한대요. 그렇게 강의를 못 따라하겠으니까 왜 그 공부를 해? 그럼 올해 그러면 뛰는 것은 그냥 워밍업이요? 처녀 월드컵에 처녀 출전하는 팀도요. 출전하지만 목표는 우승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있는 목표 아닐까? 그죠? 야, 올해는 그냥 뛰는데 의의를 두겠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법을 지독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더만은, 문법을 굉장히 많이 해도 공부하더만은, 그래서 내가 그런 댓글을 달아줬어요. 만약에 교과교육론과 문법과 문학이
임용시험에서의 비중이 3대 3대 4라면, 맞잖아. 정확하게 3대 3대 4잖아요. 3대 3대 4라면, 만약에 전공국어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실제 공부에 대해 분량이 가장 많은 게 문학이다. 문법이 아니고 문학이다. 바보야!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문법을 다 맞춘들 합격 못한다. 그럼 미안하지만 문법 다 맞추지 못한다. 그렇게 당신들이, 그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긴 시간 문법을 공부한다 해도 어차피 문법을 다 맞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교육론과 문학을 못해서 떨어지는 거다. 그럼 우리가 능률적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확률적으로, 우리가 좀 능률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내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그죠?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능에 내가 시험을 치는데, 수능 시험 치는데,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그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1등급이라 칩시다. 그죠? 다 등급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자사자 공부해서 국어만 내가 100점 모아야지, 90점 모아야지 생각하고, 아무리 죽자사자 공부해봐야 절대적인 시간이 똑같은 한은 그 국어 시간 때문에 뭘 놓치는 거야? 다른 과목을 놓쳐요. 그럼 다른 과목은 점수 낮게 받으면서 국어만 100점 가까이 받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는 거야.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상대적으로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성적 잘 받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는 똑같이 받아줘야, 어느 정도 받아줘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더 높게 나오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중이 3대 3대 4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임용시험에서의 비중이지, 실제 공부할 때 비중은 달라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제 공부할 때 비중은. 전체가 10일을 한다면, 임용시험의 비중은 전공국어는 3, 3, 4라고 한다면, 실제 공부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적어도 문학이 한 5, 4 정도는 될 거야, 아마. 그러면 교과교육률이 3 정도 되지 않을까? 3이나 4? 그럼 문법 뭐가 돼? 1 아니면 2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다른 과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도 보다시피 내가 정영역을 다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많은 학원에서 보면 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다 분업되어 있잖아요. 왜? 다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럴 경우는 자기 영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수업을 들어버리면 특정 영역에 치우쳐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골고루 있게 레벨업 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법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초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라하지도 못하면서 강의 밀려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많던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업 듣는데 1, 2월에 반복이 3, 4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근데 기가 차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수업 듣고 있는데 1, 2월에 반복이 3, 4월이 될 수가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왜 그죠? 너무 할 게 많습니다. 3, 4월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1, 2월에 반복이 3, 4월이 될 수가 있냐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하여튼 그래요. 자, 그 정도에 두고 우리는 뭘 했는지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뭘 했지라고 생각하면 내 카페에 올려놓은 글이 있을 거야. 여러분들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또 올려보니까 내가 뭔가 이 숫자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내 카페에 적어놔 봤거든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으나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시고. 요즘 여러분 카페 들어오지도 않더라. 자, 자, 교육론만 가지고 해볼게요. 우리 1, 2월에는
개론서를 2권 읽었다, 그죠? 개론서를 2권 읽었다. 아마 여러분들 저때 개론서 읽은 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에 반복적으로 읽을 때 도움 많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론서를 혼자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게. 그죠? 혼자 보기 쉽지 않다. 내 전에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내 개론서 읽기를 시작할 때는, 독서 교육론을 가지고도 8주 동안 빡시게 했던 기억이 난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험 연구들 같은 게 많거든요. 그걸 막 이야기해 주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연구 결과물은 다 빼고 하자, 다음에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1, 2월에 개론서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한 9주 동안 했죠, 그죠? 9주 하고도 모자랐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빡시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3, 4월은 약간 키워드 중심으로 했던 적이 있다. 맞죠? 보통 이제 3, 4월이 했던 그 교재의 앞부분이,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다가도 1, 2월에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 수강생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 한 8월, 9월, 10월 정도 되었을 때는 다시 그 책을 찾아봐서 개론서 앞부분을 다시 찾게 되고, 그게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알아지던데, 자기들은 1, 2월 수업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노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예전에 1, 2월에 할 때, 예전 교육과정 있잖아요. 책에 틀 잡은 거. 그거 하면서는 내가 용어를 좀 꼼꼼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 국어교육론은 제일 중요한 게 용어 정리거든. 그 심지어는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문식성 사전 같은 게 있습니다. 나도 이순영 교수가 예전에 내한테 준 책에 한 건 있거든요. 사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식으로 한다면 국어교육학 사전과 비슷한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대 국어교육학 연구소에서 예전에 낸 자료밖에 없잖아요. 왜, 그죠? 맞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문식성 언어 학회,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을 가지고 이미 그와 관련된 용어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번역해서 우리나라에도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내한테 선물로 한 건 주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공부할 때 그걸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국어교육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한지 알겠죠? 신생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러면 돼. 그냥 능력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했잖아요. 왜? 맞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걸 1, 2월에 하고, 그 다음 이때 2번째 했던 이거 키워드 쪽 하고, 이론 정리하고 2가지인데, 그죠? 예전에는 이걸 1, 2월에 하고, 이걸 3, 4월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완전 바꿔서 이 2가지 묶어서 그냥 3, 4월에 해버렸고, 이거를 1, 2월에 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상으로 볼 때, 예전으로 친다면 한 6개월 정도 해야 될 분량입니다. 저게. 그 분량을 올해는 좀 빡시게 좀 했거든요. 빡시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이제 교과서 분석을 했다, 그죠? 교과서 분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교과서 보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분석이란 말을 쓰기가 뭐해서 교과서 보기란 말로 바꿨어요. 분석과 보기는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교과서 분석이란 말을 언제 썼냐면, 공통교육과정 국어교과서 보기. 그거 할 때는 교과서 분석이란 말을 썼었어요. 근데 내가 작년부터 내가 화독작을 본다 했잖아요. 왜, 그죠? 화독작을 보기면서부터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이렇게 제대로 좀 해봐야지? 라고 시작하고 봤단 말이야. 분석을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덤볐는데, 딱 교과서를 딱 펼치는 순간부터 아니야, 이건 분석이 안 되겠는데? 바꿔야 되겠어, 이름을. 보아서 보기로 바꿔야 되겠어.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화독작으로 내가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번째였다는 거 생각이 들고요. 교재가 출판사가 달라지니까 나는 올해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저게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기 싫었습니다. 어쨌든 꾸역꾸역 열심히 좀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래인 교과서였잖아요. 왜? 맞나? 예전 거? 미래인이었나? 비상이었나? 헷갈린다? 미래인 맞죠? 그죠? 그때 냈던 문제하고 엎어서 이번에 하다 보니 문제 수도 더 많았고 해서
더 빡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8주 동안 못 끝냈죠. 그죠?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나, 이거? 시간 많이 걸린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내를 이해해 주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빡시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래 내가 이제 보통 5, 6월 정도 가면서부터 교과서 포기부터 해가지고는 뭘 하고 싶었냐면, 저때 내 문제를 통해서 교육론 문제 푸는 거 좀 학습 활동을 통해서 있잖아요. 문제 푸는 거 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실제로 이거 보면 문제수가 상당하더라고. 지나와서 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이걸 내가 작년에 메모를 어떻게 해뒀냐면요. 내 메모지에 그렇게 해놨더라고. 문제집은 내년에는 꼭 한번 내보자. 그러면서 메모를 해놨는데 이 영역별로 묶지 말고 하지 말고 전체 영역을 다 포함시켜서 문제집을 좀 뚝뚝히 안 내볼까?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나중에 오후에 문법 이야기하겠죠. 문법도 역시 문제 좀 더 내면 가능하겠다 싶었고, 문학도 교과서 보기 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았잖아요, 양이. 맞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보태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 문제수가 굉장히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제법 두께가 있는 문제집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5, 6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반기는 여기까지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따지보면 가장 뭐가 돼요? 1, 2월에 했던 게 가장 큰 밑바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죠? 그죠?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 나름 좀 알맹이를 뽑아서 체계를 세운 게 3, 4월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랬다고요. 여기까지가 지식이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에 대한 이해. 그렇지 않습니까? 교과 경영과 관련된 지식과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과 지식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적용시킨 것이죠.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뭘로 한 거예요? 이제 7, 8월에는 기출문제를 가는 거죠. 기출문제를 가는 거다. 그죠? 그럼 기출문제를 가면 여기하고 요때 우리가 봤던 거하고 문제하고 이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왜? 그죠? 보면서 그렇게 적용된 것을 말 그대로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수업을 쭉 들으면서 1, 2월만, 3, 4월만, 5, 6월만 가지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이제 지난하는 과정이고 6개월 동안 줄기차게 달려와야 되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그때 우리가 할 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교육론만 두고 본다면 뭐까지 했어요? 기출문제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한테 풀으라라고 했죠. 풀으라. 이 가끔 이제 오해하는 사람인데 기출문제 풀으라 하는 거하고 분석하는 거 다른 문제잖아. 왜? 그죠? 풀으라. 그래서 내가 1, 2월인가 3, 4월 할 때는 그 이야기 했습니다. 풀 때 먼저 풀고 다음에 반복적으로 풀 때 기존에 풀었던 거하고 비교해 보라고. 답 쓰고 나서 비교해 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비교해 왔습니까? 비교해 보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거든? 이거 푸는 것은 계속 앞으로 반복된단 말이야? 적어도 내가 7, 8월까지는 계속 그 계획 속에 가요. 그러면 한 3번 정도 푸나? 되나? 될 것 같은데? 3번 정도 반복해서 풀면 이때는 뭐까지 해요?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겹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겹치게 풀잖아요. 왜? 그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3번 정도 풀면 여러분들 답이 어떻게 내려져 있냐면 원래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 문제가 있고 맞죠? 이 답을 달았다면 1차, 2차, 3차 답까지 쓰여져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3차 답까지 쓰여져 있고 그쯤 되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끝나면 9월 들어가기 전에 9월은 모의고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비교하면서, 내가 처음에 1차로 풀 때는 이 정도, 2차, 3차로 가면서 어떻게, 뭐가 달라졌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써놓은 답을 가지고 이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 뭘 보고 내가 이거 답을 썼을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정도 되면 8월 말쯤 되면 이제 우리 같이 기출문제 다 한번 봤잖아요. 왜 그죠? 봤기 때문에 물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기출문제를 보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보면서 나만의 기출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9월부터는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이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이걸 안 하고 끝낸다고. 매주 해오야 될 걸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그죠? 지정 안 해주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죠. 또 이걸 어떻게 반복해서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뭐하는지 알겠죠? 그때 내가 예전 영상을 여러분들 돌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최소한 5번 푼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아마. 연간. 쭉 따라오면 한 5번은 풀걸? 내가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러면 아마 요 뒤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적어도 모두 한 2번 이상 풀걸요? 그랬을 때 합격하는 사람과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립니다. 저때 갈리죠. 합격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렇게 바뀝니다. 뭐야, 이거, 뭐, 기출문제 풀이까지 7, 8월까지 다 해봤는데, 내가 쓴 답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는 마인드를 가지면 합격하고, 여전히 모르겠는데? 여전히 모르겠어. 라는 마인드면 합격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10월, 11월쯤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돼. 내 답이 제일 좋아. 응? 그 무엇이기도 모르겠어. 내 답이 최고로 좋아. 아시겠죠? 그리 되면 합격을 합니다. 진짜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분석은 아닌데, 기출문제를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출문제 분석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시중에 나와보면 전공국어도 기출문제 뭐 분석집 이런 거 많잖아요. 왜 그죠? 그 책들 혹시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연도별로 되어 있고 만약 문제가 한 문제 있다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 있고 답 있고 해설 있고 관련 이론이 있고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론이라고요. 내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해설이라는 게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나? 아까 내 염쌤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요약하기가 있어 기출문제를 내가 봤는데 그의 기출문제가 요약하기와 관련된 기출문제 나왔어.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이것은 답이 무엇인데 이 요약하기와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금방 그 이야기한 그거라고. 배경 지식을 정리한다고. 그게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생각하는 기출문제 분석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론 다 했잖아. 맞잖아요. 정리는 따로입니다. 또 저번에 우리가 3, 4월 할 때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왜?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체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체계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또 배경 문제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분석은 그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요약하기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분석이란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분석이지, 저 문제와 관련된 요약하기를 공부하는 게 분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정리하는 것이. 이해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석과 정리를 헷갈려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는 그 기출문제 분석집을 없앴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 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했잖아요. 왜? 처음 시작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수강생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관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선생님 기출문제집을 타이핑 다 할 수 없으니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그거 원본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 조교시켜서 자기 기출문제집에 답을 다 지우고 원본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기출문제와 대조해 가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가면서 새로 만든 거예요. 그건 내가 다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당시 수강생들이 다 했습니다. 자기들이 합격생들 답 받아가지고 나 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래요. 합격생들의 답이 뭐냐? 그게 자기들은 궁금하대. 근데 시중에 나보면 다 믿을 수 없는 답만 있고 다 배경 이론만 적어놓고 있고 그걸 배경 이론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진짜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합격생의 답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 정보가 많지 않은 시대에. 그래서 그 당시에 내 수강생들 몇 명이 자기들이 의사해서 내 이름을 걸고 만든 거라고요. 나는 거기에다가 꼬박꼬박 합격한 사람들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합격한 사람들 좀 받아가지고 두 사람씩만 넣어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여태까지 온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게 된 거라고. 올해는 이제처럼 여러분들 느껴서 알겠지만 책을 많이 안 팔리니까 책을 다시 내달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추록만 자꾸 달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내가 만들었으면 나는 이렇게 기획하지 않아요. 원래 이 책 만들기 전에 내 전공 기출문제 풀이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전공 풀이집의 내용의 일부가 한 2주, 3주 진도 나가야 될, 여러분들 따로 나가 있죠? 기출문제는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프린트물. 그게 그 책의 일부예요. 나는 그렇게 기출문제 풀이집을 씌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보면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분석집하고 다를 걸 아마? 나중에 풀이해보면 압니다. 달라요. 나는 사고 구술을 하듯이 내 생각을 계속 넣었어요. 그때 내 교육론 그 기출문제 풀이집 보면 내가 사고 구술을 하듯이 이 문제의 답은 뭐지? 이 문제는 요구하는 게 뭘까? 이 문제에서 왜 저런 말을 썼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넣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지금 프린트물은 그걸 또 떼서 좀 순화시켜서 필요 없는 걸 다시 지우고 해서 또 예시 답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프린트물을 만들어졌는데 원래 내 기출문제집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풀이집이. 그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7월 정도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는 건지 기출문제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나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쳐봤잖아요. 쳐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솔직히. 그죠? 답이 안 나오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분석할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낸 답과 여러분들의 답이 달라서 그래요. 그는 내가 낸 답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난 내 혼자 어쨌든 했을 거고 그는 내가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가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이 다를 수가 있죠. 그 답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내 요구는 아니잖아. 내가 여러분들 요구를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분석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문제를 내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문제 낼 때
그 요구대로 상대에게 요구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 뭔가를 분명히 키워드 넣어둡니다. 문제 내는 사람들은. 그럼 그게 뭔가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려면 뭘 잘 읽어야 되냐면 문제 맥락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문제 맥락을 잘 읽어내야 돼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무리 요약하기에 대한 이론이 빠삭하다 한들 내가 요약하기와 관련된 이론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 본들 4점은 맞을 수 있냐는 거야. 서술형 4점을 못 맞춘다는 거야. 못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90%는 못 맞춘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한 4, 5%는 4점 맞출 수 있을까? 뭔지 알겠죠? 거의 90% 이상은요, 3점 맞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확률적으로 본다면, 경쟁률이 10대 1이라면, 그죠? 결국 10명 중에 1명 합격한단 말이잖아. 그 사람만 뭐 했던 사람이란 거야? 전체 선물 3문제 중에 마이너스 1점이란 거야. 한 문제당. 그러면 서술형 한 문제에 마이너스 1점 이상 된다는 거예요. 기입형은 6문제니까. 기입형을 다 마이너스 1점 먹지는 않을 거잖아.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문항당 뭐란 거예요? 서술형. 적어도 이제 3점 못 맞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답 체크해놓은 보니까 뭐 4점 적어놨던데 난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4점, 3점 딱딱 떨어지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채점에 뭐가 없다는 거야? 성의가 없다는 뜻이죠.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기출문제 분석은요. 분석을 해야지 관련 배경 지식을 공부하는 게 분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석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분석을 해보라. 저 7월 정도부터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면 반복해보면요. 우리 기출문제는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굉장히 방대한 양이야, 이게.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 양 중에 똑같은 키워드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하나의 키워드에 다양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죠? 그거는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맥락이 달라지고 본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걸 보면서 저 문제와 이 문제는 왜 다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분석이죠. 자, 분석의 의미가 뭔지를 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야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많은 양의 자료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알겠죠? 그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참사랑 들어가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료가 많아서 뭐 어쩔 수 없고. 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 내 이야기는 아예 없으니까 뭐. 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 텐데, 자료가 많을 이유도 없고, 맞잖아요. 비슷한 자료, 정년되지 않는 자료인데, 그렇게 많은 자료가 국어교육학회 이론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화법과 관련된 교육론, 미안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 세 권 다 합쳐봐야 10,000페이지가 안 됩니다. 1,000페이지가 안 됩니다. 되나? 쭉 1,000페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생산해낸 양이 3,000페이지, 4,000페이지 간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엉터리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양을 볼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돼? 스스로 분석해내는 힘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예전에 내가 하도 기출문제에서 3, 4월부터 특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강을. 그럼 뭐 일주일에 한 2시간씩 해서 기출문제 분석 특강을 해보지. 했거든요.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근데 왜 그렇게 기출문제를 빨리 안 한다고 난리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막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 어떤 친구들이 나보고 빨리 기출문제 알려 안 한다고. 다른 학원은 지금 기출문제 보고 난리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할게요 그러면. 그럼 잘 알아듣는지 한번 보라고. 고생만 내가 엄청 했습니다. 말귀도 알아듣지 못한 친구들한테 내가 3월부터 기출문제 과욕 아니야 그거? 자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알아듣는다 한다 해서 그게 자기게 되겠어요? 근데 요즘 식물 키우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자, 분갈이를 하잖아요. 왜, 그죠? 물을 많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푹 한쪽 부어봅시다. 그럼 그 식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중간에 썩는 게 아니고 한쪽은 말라 죽습니다. 물을 한쪽에 푹 세게 부어버리면요. 세게 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화분이 있잖아. 이 식물이 있잖아요. 그죠? 식물이 있고 뿌리가 있을 거잖아요. 왜? 근데 물을 푹 부어버리잖아요. 요 밑에 골이 한번 생기잖아요. 뿌리에 썩는 게 아니라니까. 푹 이쪽을 부어버리면요. 빨리 세게 부어버리면 골이 나버린다고요. 이쪽으로 물이 안 갑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전체를 살랑살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를 위에서 볼 때, 요 위에서 식물 상상이 되죠?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식물이 여기 있으면 이 전체를 살랑살랑 촉촉하게 젖으면 설렁설렁 살살 그렇게 좀 위에서 전체가 싹 이렇게 선비되게끔 그 밑에 구멍으로 물이 쫄쫄 흐를 정도로 이렇게 조인다고. 근데 물을 팍 부어버리면 길이 처음부터 여기 생겨버리면 물길이 생긴다는 뜻이야. 다른 데 물이 갈까 안 갈까?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라 죽어요, 오히려.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죽는다니까? 물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도 다 문제 되겠지만 저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때부터 기출문제를 본다는 것이 바로 저거야. 물길 내는 것과 똑같아요. 물길 내는 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 오리나 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특히 오리 같은 경우에는 깨어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나 같은 오리가 뭐가 돼, 이제? 엄마가 되는 거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는 교육학적 용어가 있잖아. 각인을 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답을 쉽게 못 하더라, 여러분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한번 각인이 되면 새로운 시각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때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내 마음대로 그냥 이거 답은 이리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 답이 남을까? 남겠죠? 남는다면 그 답 이외의 것을 보지 못해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보고 자꾸 3월부터, 4월부터 안 한다고 그래요. 본인이 직접 풀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본인이 풀어보면서 기출문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안다면, 그걸 실제로 실감을 해봤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풀까? 자다가 일어나서 고민해보고, 그렇게 했겠지. 맞죠?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다음에 어차피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본인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답은 기출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건 내가 몇 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이걸 내가 조금씩 수정했던데 올해는 따로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면 첫 번째, 기출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말을 달았어요. 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만큼 꼭꼭 씹어 먹으면서 있잖아요. 골고루 씹어 먹으면서 나의 자양분으로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 따라왔다면,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진짜 이제는 그래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런다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만약에 혼자서 공부했거나 아니면 또 딴 데서 공부했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일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6월 모의고사 봐서 아니잖아.
여러분들 성적표 뭐 자세히 안 받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1등부터 쫙 끝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온 사람들입니다. 성적이. 한 명도 오차 없이. 심지어 여기에 처음 올해 공부한 사람조차도 6월 모의고사 치겠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죠? 그분들이 경력이 초수만은 아닐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순서가 끝나고 난 뒤부터 순서가 시작되더라고. 혹시 인강으로 수업을 그런 분들 중에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직강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출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내가 자료를 보여줄게요. 진짜 내 말이 거짓말인지. 신기합니다. 진짜. 딱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1등부터 쫙 등수가 매기지고 그 다음부터 쫙 그 사람들, 내 수업을 안 듣는 사람들의 순서가 시작돼요. 그렇게 차이 많이 납니다.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했기 때문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밑에 앞쪽에 내가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거기 보면 몇 가지 적어놨어요. 기출문제에 대한 오해도 적어놓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 그죠? 나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는 내용이 아니고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식을 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답은 달라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르게 말한다면 요약하기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 사전 받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것을 요약하기가 내용이라면 어떤 형식의 답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답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오해도 많고요. 기출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가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적어놨으니까 집에 와서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더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죠? 좀 더 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내가 교과교육론만 두고 본다면요. 너무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2차 논술형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작년엔 정말 다 봤거든요. 작년까지는 너무 이제 내용이 많아서 끝에 가니까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 이거는 나중에 문법과 문학할 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올해는 그것도 양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못 따라 끝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이전의 서술형은 되도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무늬도 양을 좀 줄였습니다. 예전보다. 다음 주에도 좀 줄여 올 생각입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3주, 4주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내용이 너무,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교과교육론도 서답형을 봐야 되는데 서답형 문제도 이제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전 거는 좀 빨리빨리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 거를 내가 왜 안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그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예전에는 맥락적 요소가 굉장히 좀 부족해요. 문제 출제의 기법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맥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맥락을 읽어낼 때 무조건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은근 이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 보기는 보는데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좀 진행해서 안 보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굳이 언급되지 않은 걸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미리 여러분한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죠? 굳이 없는데 뭐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필요한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예전에는 미리 보기 다시 보기라 해서 문제 또 나왔잖아요. 왜 그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미리 보기 다시 보기라 한 것은 뭐냐면 미리 보기는 오늘 할 부분에 대해서 예습하는 차원에서 미리 보기를 한 거고요. 다시 보기는 지난주에 공부한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보기라는 걸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냥 이것저것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보고요. 그 대신 여기도 보면 기존에 줬던 거에서 그대로가 아니고 손을 본 겁니다. 내가 작년에 내가 아니고 올해 내가 다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똑같이 줄 수가 없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손을 봐서 필요한 부분 좀 더 문장을 만들고 없는 내용 보기를 더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는데 내가 금요일 강의 마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이걸 내가 매년 내 카페에 올려뒀거든요. 한 문항씩 이렇게 게시판에다 올려뒀다고.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은 그 밑에 댓글을 달아서 댓글을 비교해보라. 그 댓글 간 분석을 좀 해보라. 이런 글을 해놨고, 그 실제로 위에 알립니다 해서 그 적어놨잖아. 맞죠? 이것도 댓글 다는 사람 있고 안 다는 사람 있는데, 그야 뭐, 내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상관할 바 아니지만, 되도이면 댓글 안 달아보세요. 아시겠죠? 댓글 달아보시고, 댓글 단 것에 대한 대댓글도 달 수 있으면 달아보세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보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답도 없는 거잖아요. 왜, 그죠? 다양한 관점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하나도 똑같은 답은 나오지 않아요. 문장 구조가 다 달라도 다르고요. 그죠? 주어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죠? 신기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답하고 비교해보면서 내 답은 저 답과 어떤 면이 다를까? 그걸 명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적어도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뭐 자기가 뭐 굉장한 성취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자기가 쓴 답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 내가 쓴 답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 답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뭐냐. 나는 이렇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답을 썼냐. 저 사람은 신기하게 너무나 똑같은데 저 사람은 또 신기하게 또 다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답을 썼지? 나는 왜 이렇게 답을 썼지? 최소한 그렇게 나의 답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진작에 고민해보고 반성해보는 것. 반성적 사고죠. 그죠? 그렇게 해보는 게 진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내 답을 내 시각을 수정해 나가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 해놓은 것도 자세히도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끝내는 것만큼 진정성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미리 보기라고 제목을 쓸 수도 있고 다시 보기라고 제목을 쓸 수도 있고 어떤 데 짬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세요. 이거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는 그걸 구분해 가면서 지난주에 했던 것은 다시 보기 또 새로 할 것은 미리 보기 해서 달다가 나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도 어쨌든 기출문제잖아 이거는. 기출문제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내본 거니까 그죠? 풀어보는 데 좀 의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어. 오늘 오전 이야기할 거 거의 끝났네. 그 다음에 내가 올해 그 평가원에 들어가보고 알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바뀌었는지 알 수 없으나, 출제 방식의 차이가 좀 나더라. 3인 채점의 평균으로 채점이 되더라. 출제 방식이 아니고 채점 방식이 좀 달라졌더라. 그 예전에는 채점이 어떻게 됐냐면, 잘 교육받은 세 사람이 각자 모니터에서 채점하고, 그 다음에 엔터 쳤을 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면 누군가가 채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자기가 채점한 걸 다시 보면서 채점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확인해서 점수를 고쳐주든지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엔터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됐는데 내가 엊그제 평가원에 들어가서 보면서 놀란 거는 그게 달라졌어요. 3인 채점은 똑같는데 세 사람의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좀 언제 달라졌지? 내가 작년에 내가 이걸 안 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부터 달라졌는지 올해 들어와서 달라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3인 채점하는데 평균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물론 세 사람은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누가 채점하는지 모릅니다. 뭔지 알겠죠? 합산의 평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랬죠? 그게 한 개 달라졌고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달라진지 작년 달라진지 내가 작년에 캐치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달라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보면 자주 질문하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죠? 분명히 예전에는 그리 돼 있었다면 내 올해도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올해 출제 기준이 뭔가요? 근거가 뭐냐? 그거 할 때, 이거 빼먹었구나. 이때 교육과정 분석됐다. 맞죠? 2022, 교육과정도 봤었고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 이야기 했을 거야. 올해 출제 기준은 2022다. 출제 근거는. 이야기 했잖아요. 분명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거의 돼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뭐라 돼 있었냐면 2015였다가 그게 한순간에 2022로 바뀌는 거 내가 봤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야. 2022가 출제 기준이 된다, 이제는. 바뀌었더라고, 갑자기.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는데, 자주 묻고 답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계속 올린 거야. 그거 관련된 질문. 그 답변이 달라졌어요. 2015는 그대로 나온대요. 나오면서 2022를 본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데? 여러분들 교과서 분석을 잘했다는 뜻이죠. 뭔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 참사랑 국어에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내가 어떻게 답을 달아줬냐면요. 2022로 공부할 게 없어요. 이렇게 답을 달아줬어요. 2022로 뭘 공부해요? 교육과정밖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뭘 가지고 공부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아마 모르긴 해도 교과교육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질문 날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잖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 본다 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안 그래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자기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알 수도 없을 분들은, 혼자 공부하기도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출제 근거가 되는 것도 기준도 바뀌었더라고. 실제 들어가 보니까 2015든 들어가는 거고, 그죠? 2022까지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너는 성취 기준이나 바뀐 용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시험에 넣을 수 있으니까 봐두는 게 맞고, 아시겠죠? 맞고 2015는 어차피 교과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차피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달라진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인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나는 평가원에 잘 들어가니까 그게 뭐가 달라진지를 계속 봐오거든요. 요 근래에 좀 달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걸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죠? 빡시게 좀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출문제 풀이를 이 정도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마 한 번 쉬고 갈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9월에는 3회 모의고사 정도 볼 거고, 그 다음에 한 6회나 7회나 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고3인 이후로 수능 전에는 무조건 끝낼 거다.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늘 그래왔고, 수능 전에 늘 끝내왔습니다. 뭐 세상 소릴 거 없습니다. 자기 딸이 뭐 고3이라고 해서 저러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임용시험이잖아요. 나는 이미 그 전에 끝내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빼먹은 게 있는데, 7월부터 11월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늘 이야기해 왔잖아.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계획을 무지 잘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 계획을 진짜 잘 세워야 알차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세우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면, 모의고사 시즌 정도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 공부 못하겠는데 우리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 하면서 4-4시간, 하루에 5, 6시간 공부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 보면서 진짜 기가 차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 번 물어봤을 거야. 공부 얼마나 했냐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진짜 갈수록 더 빡시게 되어야 됩니다.
잠이 옵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공부 계획이 안 있어서 그래요. 공부 계획이 잘 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시즌까지 전체 공부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세운 것도 좀 세분화해서 세워보세요. 뭔지 알겠죠? 공부는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거 절대 보지 마세요. 되도이면.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게 나오기가 어려운 때예요. 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 이제 처음 들어가고 교과서도 나오지 않는데 2022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론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 다 2022를 달고 싶어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련 버리시고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했던 거라도 좀 제대로 하세요. 그것도 다 못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 계획을 새로 세우라고. 그 다음에 절대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반기 오면 교육학과 전공 비중 물어본 사람 많거든요. 이제는 2대8이에요. 교육학이 20% 이상 넘어 쓰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말라는데도 교육학 죽 짜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시험 떨어지는 이유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학 20점 받았는데 올해 15점 받았다. 그래서 떨어졌다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그 5점만큼 전공에서 더 받을 수 있어요. 교육학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였다는 거야? 전공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학이 15점에서 20점 받기가 어렵겠어요? 65점에서 75점 받기가 어렵겠어요? 60점에서 7점 받기 어렵겠어요? 아니 15점에서 20점 받기 어렵겠잖아. 그래 15점에서 20점 받아봐야 5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60점에서 7점 하면 몇 점 받을 수 있어요? 10점에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자기는 60점에 70점 받는 게 낫지. 물론 60점 못 받는 사람은 50점에서 70점 받는 게 낫지. 그것도 못 받으면 50점에서 65점이라 받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다면 그거 난감하지 않아?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경우는 있었습니다. 내 첫 조교. 그 조교가 내 예전에 학교 있을 때 내 제자였는데, 그가 홍대 수석 졸업했습니다. 예, 초수였어요. 초수로 이제 내가 여기 강의하는 줄 모르고 자기 와 있다가 내가 들어온 거 보고 하면서 나도 깜짝 놀라고 지도 깜짝 놀라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애가 그 해에 전공을 너무 잘 봤어요. 첫 해인데도 너무 잘 봤는데 교육학을 19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20점 만점에 9점 몇 받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0.1점으로. 그 애는 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거죠. 내가 그랬어요. 너 교육학 10점도 못 넘기겠더나. 그럼 그 애가 교육 전공을 얼마나 시험 잘 치는지 알겠죠? 그럴 때야 할 수 있는 말이 뭐야 한 거야?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아니 20점 받았는데 15점, 16점 받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하면 안 된다고요. 전공 때문에 떨어진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교육학을 뭐 30%, 40% 공부해야겠다 하면 안 된다고요. 상반기에 했어야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교육학은 모의고사 칠 때 매일 못 푼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 계속 꾸준히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럴 때 전체에 20% 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그 시간에 전공 공부하세요. 전공 공부할 시간이 할 게 없으면 교육학 하든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 어떻게 푸는가 이런 거 이야기했고요. 그죠? 좀 쉬었다가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